저는 이야기를 듣는 것도 하는 것도 무척 좋아하는 남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실제로 말수가 많다거나 성격이 활발하고 외향적인 것까지는 아니고요. 그냥 어렸을 때부터 가만히 앉아서 이야기를 듣고 있는 취미가 있는 조금 독특한 사내 녀석이었고, 낯선 곳에 가면 어색해서 먼 산을 바라보지만 친근한 곳에서 아는 사람들하고만 있으면 세상의 별별 이야기를 입에서 다 꺼내놓는 성격이랍니다. 이런 제가 기어이 사연 신청의 문까지 두드리게 되었네요. 솔직히 논리 정연하게 잘 써내려갈 자신감은 크게 없지만 제가 겪은 이야기를 진솔하게 한번 담아내 보렵니다. 결혼을 하신 분들께서는 어떤 배우자를 현재 곁에 두고 계십니까? 여러분들보다 더 나은 분인가요? 아니면 이런 소리를 하기는 좀 못하지만 솔직하게 여러분보다 더 떨어지는 분인가요? 그도 아니면 수준을 재고 따지고 할 것도 없이 유유상종인가요? 여러분의 결혼 생활 모습은 어떨지 궁금해지네요. 각설하고 저는 부모님의 좋지 못한 결혼 생활을 보면서 자라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제 아버지가 아주 몹쓸 분이셨거든요. 아주 어렸을 때는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좋은 기억이나 아기자기한 추억 같은 것이 조금 남아있지만 초등학교에 입학한 이후로는 아버지 때문에 너무나도 힘든 날이 시작되었죠. 술을 그렇게나 드셨고요. 술에 빠져서 사는 사람들의 문제점이 단지 술을 많이 마시는 것에만 그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마 주변에 술에 빠져서 사는 가족 때문에 고생한 사람이 계신다면 아실 겁니다. 처음에는 술만 좀 많이 마시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술주정이 시작됩니다. 그렇게 한번 시작된 술주정은 시간이 지나면 아주 지독한 양상을 띠게 되어 있고요. 그때부터 그 가족들은 지옥 같은 일상을 보내게 되죠. 술주정은 꼭 뭔가를 깨부수고 난리를 치는 걸로 진화를 하거든요. 그게 물건이든 아니면 사람이든 가리지 않죠. 야, 이 망할 여편네야. 술 떨어졌잖아, 술. 집에 술도 안 사다 놓고 이 시간까지 뭐 했어? 저 자빠져 잤냐? 미안해요. 술이 떨어진 줄 몰랐어요. 지금 얼른 가서 사오면 되죠? 네, 바로 사올게요. 잠깐, 대답을 안 했잖아. 이 시간까지 뭐 했냐고, 저 자빠져 잔 거냐고 물었잖아. 그냥 별거 안 했어요. 별거 안 해? 왜 별것도 안 하고 있었어? 누구는 개고생을 해가면서 처자식 먹여 살리겠다고 용을 쓰는데 누구는 별거 안 하고 놀고 자빠졌냐? 놀다뇨. 아닌 거 알잖아요. 저도 일 다니는데 놀기는 어떻게 놀아요. 일 다녀와서 저녁 차리고 집안일도 좀 하고 그러고 있었어요. 지금 내 앞에서 일 다닌다고 뻐기는 거야? 그러면서 나를 우습게 보는 거냐고. 이 망할 여편네야. 일 다녀서 돈 벌어왔으면 그걸로 째깍째깍 술이나 사놓든가. 아버지의 고성이 들려올 때마다 저는 손으로 귀를 틀어막았으나 소리를 다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왜 집구석이 이다지도 좁아서 소리가 잘 들리는지 원망스러웠습니다. 저렇게 소리를 크게 안 질러도 다 들리는데 아버지는 뭐하러 저렇게 힘들게 매번 소리를 지르시는 건지 이해도 안 됐고요. 아버지는 원래 좋은 직장은 아니어도 제법 멀쩡해서 따박따박 월급은 나오는 그런 직장에 다니고 계셨습니다. 애초에 성격이 친화적이라거나 부드럽다거나 그렇게 좋은 분은 아니셨으나 시도 때도 없이 소리를 지르고 술 타령을 하면서 욕설을 내뱉고 손을 올리는 그런 분까지는 아니셨습니다.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아주 단순한 계기 하나만 있어도 성공을 하거나 망하는 법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망하는 경우에 바로 제 아버지가 속하시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고요. 아버지가 그렇게 되신 것에 가장 혁혁한 공을 세우신 분이 바로 큰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의 친형 말입니다. 큰아버지는 잘못된 지인들을 소개받으신 뒤 인생의 내리막길을 걸으셨어요. 노름판에 전전하기 시작하셨거든요. 노름 같은 건 죄다 중독이잖아요. 그리고 반드시 대다수의 사람들이 돈을 잃게 되었고요. 큰아버지는 자꾸만 돈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도 정신을 못 차리셨다고 합니다. 딱 한 번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딱 한 번이면 돼. 딱 한 번만 크게 한탕만 땡기고 나면 그때는 내가 인생 역전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딱 한 번이면 인생을 바꿀 수 있어. 다르게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이런 희망을 뒤로 해야 해? 그건 말이 안 되지. 하지만 돈이 있어야 노름을 계속할 수 있잖아요. 게다가 노름판을 전전하며 따는 것보다 잃은 게 자꾸만 커지고 있는데 그건 다 갚아야 할 액수가 되고 있었죠. 큰아버지도 의식하지 못하시는 새 빚은 점점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었습니다. 친가의 집안이 잘 살지 못했습니다만 썩 그리 가난하지도 않았어요. 시골에 땅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것만 있어도 사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잖아요. 그게 정말 귀한 재산이었는데 큰아버지 때문에 땅이 날아가 버렸습니다. 지금 아들이 죽게 생겼는데 그까지 땅이 문제입니까? 예? 아이고 이놈아, 그건 안 된다. 그것만은 안 돼. 시끄럽고 당장 그 땅 갖다 팔아서 돈 마련해 주세요. 안 그러면 저 진짜 죽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정말로 죽는다고요. 예? 아버지, 아시겠어요? 차라리 죽어라. 너 자꾸 이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아무렇게나 살고 그럴 바에는 차라리 죽어라 이놈아. 그게 낫겠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자꾸 그러시면 저 정말 서운합니다. 제가 이 이상으로 서운해지면 아버지가 돌아가시기만을 기다리게 될지도 몰라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제가 재산을 얼른 정리를 하죠. 뭐야, 이런 고약한 놈을 다 보았나. 자식을 헛키웠구나. 아니, 자식이 아니라 이건 악마 새끼를 낳고 키웠구나. 제 친할아버지께서는 큰아버지의 끝도 모르는 만행 그 폐륜 때문에 결국 쓰러지신 분입니다. 그 옆에서 친할머니께서는 매일같이 눈물을 쏟으셨고요. 너 때문에 이미 우리 집 재산 다 거덜났다. 동네 사람들한테 너 때문에 돈 이야기를 하면서 아쉬운 소리를 입에 달고 다닌 지는 더 오래되었다. 동네 사람들 보기가 창피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또 미안해서라도 여기를 얼른 떠날까도 싶은데 그러지도 못한다. 왜 그러는 줄 아니? 이사갈 돈조차 없으니까 네가 10원 한 장만 생겨도 다 들고 날아가 버리는데 우리가 더 이상 무슨 돈이 있겠니? 이제 남은 거라고는 정말 그 땅 하나뿐인데 네가 그것까지 달라 그러면 우리는 어쩌라는 거야. 네가 부모더러 지금 빨리 죽으라고 하는 거나 다름없다는 걸 왜 몰라 왜? 이 녀석아, 든든하고 건실했던 우리 집안 장남이 도대체 어쩌다 일이 되어버렸어? 말씀을 너무 많이 하시는 걸 보니까 어머님도 상태가 많이 안 좋으시네요. 너무 오래 사신 거 아니에요? 이왕이면 빨리 돌아가실 준비나 좀 해주시고 땅도 얼른 팔아서 저한테 돈 좀 주시고 그렇게 하시죠. 그게 서로에게 좋지 않겠어요? 이 녀석이 완전히 그냥 미쳤구나. 예전에 그 모습은 다 없어져 버렸어. 아이고 부처님. 부처님이고 나발이고 빨리 돈이나 준비하세요. 다음에 왔을 때도 안 주시면 그때는 저 진짜로 가만히 안 있습니다. 친할머니께서는 오열을 하시면서 충격으로 쓰러져 기력 없이 누워 계시는 친할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신이 나간 당신의 장남에게 맞설 힘이 없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짐승 같은 놈일지언정 어쩔 수 없이 아들 자식이라는 마음이 들고 있었습니다. 결국 친할머니께서는 눈물을 흘리시며 땅 문서를 찾으셨습니다. 친가에서 가지고 있던 그 땅은 그렇게 큰아버지의 노름 빚을 갚는 것에 쓰였습니다. 거기에 그쳤다면 차라리 잘된 일이었죠. 빚을 갚는 일인데 당연히 그리 여길 수 있었을 테지만 문제는 다시금 노름판을 전전하며 그런 생활을 이어가도록 만들기도 했다는 사실입니다. 제 아버지는 집안에 있던 그 땅이 당신의 형의 노름에 빠진 것 때문에 날아갔다는 사실을 뒤늦게 아셨습니다. 그걸 언제 아셨는가 하면 친할머니께서 아버지를 향해 돈 좀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때 아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미 그 땅이 없다는 말씀이세요? 아버지는 망연자실하셨습니다. 또한 당신에게는 전혀 그 어떤 상의도 없이 땅을 정리해버리신 두 분을 향해서 배신감과 서운함도 느끼셨습니다. 두 분은 항상 그러셨죠. 생각해보면 언제나 그랬어요. 형이 먼저였습니다. 그놈의 장남이 대체 뭐라고 허구한 날 장남 타령을 하시면서
저는 뒷전으로 두셨어요? 그렇게 사시더니 결과가 이건가요? 두 분이서 그렇게나 장남을 위하셨으니까 앞으로도 그렇게 하세요. 땅도 장남 때문에 처분을 하셨으니 이제 앞으로 두 분의 간이든 쓸개이든 장남을 위해서 다 내어주시라고요. 너 너무 그러지 마라. 네 형이다. 미우나 싫으나 네 형이야. 그 인간이 저에게 단 한 번이라도 형 노릇을 제법 했으면 모를까. 그런 적도 없는데 무슨 형인가요? 형한테 제가 돈을 뜯긴 적은 있어도 형한테서 10원 한 장 돈을 받은 기억은 없습니다. 아버지가 품고 계신 건 비단 분노뿐만이 아니었고 지난 세월 동안 쌓인 앙금, 서러움 이런 것들이 한데 뒤엉킨 상태였습니다. 친할머니께서 그걸 아예 모르지는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이 말씀을 결국 내놓으실 수밖에 없으셨던 것이겠죠. 이애미가 정말로 미안한데 돈 좀 다오. 진절머리가 난다는 듯 아버지는 눈을 질끈 감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눈을 세게 감으셔도 친할머니의 간절한 얼굴을 외면하실 수는 없었겠죠. 게다가 어머니 또한 형편이 닿는 선에서는 도움을 드려야 한다고 의견을 내놓은 상황이었습니다. 아버지는 결국 큰아버지 때문에 쓰러지신 친할아버지를 위하신다는 면목을 내세워서 돈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대개 그런 건 안타깝지만 일회성의 끝이 나지 않지요. 불과 몇 주 뒤 친할머니께서는 너무나도 간절한 목소리로 돈 좀 달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해도 너무하네요. 아예 벼룩의 간을 빼먹으라지. 부모를 죽일 셈이냐고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울부짖으셨던 친할머니께서는 그렇게 돈을 받아가셨습니다. 하지만 그 돈은 전부 큰아버지가 노름판을 전전하시는 것에 쓰였습니다. 그 사실을 아버지가 아시게 되었던 것은 친할아버지께서 위독해지셨을 때였죠. 그동안 병원 치료를 받으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니? 맨날 약을 잡수고 계시는 줄 막연하게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런 게 전혀 아니었다는 거야? 아버지가 망연자실하셨고 친할머니께서는 그저 비통한 얼굴로 울고 계셨을 뿐이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영문이냐고 어머니가 몇 번이고 여쭙고 난 다음에야 듣게 된 진실은 큰아버지가 정신을 차리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주장을 하시기에 생활비 자금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믿으시고는 친할머니께서는 그 돈을 보내주셨던 거예요. 애초에 친할아버지와 당신이 쓰시려고 돈을 받아가셨던 게 아니었습니다. 큰아버지가 정신을 차리시고 멀쩡히 생활을 다시 좀 하셨으면 해서 그런 바람으로 거기에 돈을 보내시기 위함이었고 그걸 알면 저희 부모님이 절대로 돈을 안 주실 것 같으니까 일부러 거짓말로 돈을 받아가신 것이었죠. 그런데 말입니다. 큰아버지가 정말로 노름판에서 손을 털고 나와서 정신을 차리셔서 그러셨던 것일까요? 아니요. 그럴 리가 없었죠. 말씀드렸듯이 그런 건 중독이니까요. 자의로 끊을 수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는 결국 돌아가셨고 그러자 모습을 드러낸 큰아버지는 한눈에 봐도 건실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 것과는 거리가 아주 멀어 보이는 모습을 하고 계셨습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게 다 숨겨지지 않고 티가 났죠. 그리고 진작에 사이가 틀어져서 서로 안 보고 살았던 당신의 형제에게 다가가 머쓱한 표정으로 이런 소리를 하고 마셨습니다. 야, 동생아, 너 돈 좀 있냐? 돈? 무슨 돈? 무슨 돈이기는 임마. 그냥 돈은 돈이지. 말장난할 생각하지 말고 돈 좀 있으면 나 좀 빌려줘라. 빌려주면 갚을 능력은 되고? 당연하지. 두말하면 잔소리야. 이자까지 쳐서 내가 갚아줄게. 아무리 가족이고 형제라도 이런 건 철저하게 따져야지. 안 그래? 큰아버지가 희죽거리셨습니다. 친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신 직후였는데 자식이 장남이라는 사람이 돈 이야기나 하면서 웃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으셨던 아버지가 주먹을 날리셨습니다. 퍽 하고 세게 치는 소리가 났고 제 눈에 큰아버지가 바닥을 나뒹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때리고 나서도 분이 안 풀리셨는지 아버지는 크게 씩씩거리셨고 어머니가 달려와서 그런 아버지를 붙잡으셨어요. 안 돼요, 안 돼. 진정해요. 어머니가 혼신의 힘을 다해서 아버지를 말리고 계실 때
친할머니께서는 기진맥진하여 탈진 직전의 모습을 하고 계셨음에도 힘겹게 다가와서 큰아버지를 살피셨습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아유, 세상에나, 입에서 피가 나네. 어머나, 이거 코피가 난 거구나. 해골이 다가와서 친구를 하자고 그럴 만큼 피골이 상접하신 모습의 친할머니께서 눈물을 글썽이며 당신의 장남을 살피고 계시는 모습에 아버지는 이제 분노가 치밀다 못해서 자포자기의 심정이 들고 말았습니다. 온 가족 등을 쳐먹고 집안 돈 싹 다 날려먹고 노름에 빠져서 제정신도 아니고 차라리 죽는 쪽이 도움이 될 것 같은 그런 자식 새끼를 어머니는 대체 뭐가 좋다고 그렇게 또 감싸고 계세요? 어머니, 저 새끼가 제 돈까지 싹 다 떼어 먹었다고요? 모르겠어요? 제발 더 이상 그러지 마세요. 지긋지긋하다 못해서 징그러워 죽겠으니까요. 언제 정신을 차리실 거냐고요. 제발. 괴로움에 일그러진 얼굴로 아버지가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 친할머니께서는 연신 큰아버지를 살피시며 걱정이나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더니 이렇게 받아치셨어요. 너는 동생이 되어가지고서 어떻게 네 형 얼굴을 이렇게 만들어놔? 어머니, 진짜 미치신 거예요? 정신이 어떻게 되신 거예요? 형이랑 같이 정신을 놔버린 거냐고요. 미치시더라도 곱게 미치셔야죠. 이건 아니죠? 네 형이 잘못한 거 나도 안다. 많이 잘못되었다는 거 나도 알아. 다 안다 이 녀석아.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어미가 되어가지고 어떻게 자식을 포기하겠니? 나도 네 형이 죽을 만큼 믿고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내가 어미인데. 친할머니께서는 당신의 가슴을 치시며 오셨고 큰아버지의 죄는 증오스러웠으나 큰아버지 자체를 증오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시다가 혼절하셨습니다. 완전히 한숨만 나오는 상황이었네요. 이것보다 더 답답하고 꽉 막힌 상황도 없었을 거예요. 저는 종종 영화나 드라마 등장해서 소위 답도 없는 집안이라고 묘사가 되는 가족의 모습을 접할 때가 있는데 그럴 때면 저희 집안 이야기가 떠올라서 입맛이 아주 써집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다루는 그런 골치 아픈 가족의 모습보다도 저희 가족 이야기가 몇 배나 더 골치가 아팠다는 점에서 역시 현실이 가장 잔인하고 가혹한 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양아치 같은 새끼가 돈을 안 줄 거면 사람을 때리지나 말든가. 큰아버지는 그날 아버지를 노려보시면서 그렇게 중얼거리시고는 바닥에 피가 섞인 침을 크게 퇴 뱉으신 뒤 사라지셨습니다. 혼절하신 친할머니의 이번 과정을 돕는 것도 지켜보는 것도 전부 다 어머니의 몫이었네요. 부친상 앞에서 그렇게 골 수 있는 아나무인을 넘어선 폐륜 자식인 큰아버지의 작태는 정말 고개가 저절로 저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놓고서 혹시 친가에 단 몇 푼이라도 돈이 있는지 확인을 하시려고 큰아버지는 한동안 기웃거리셨어요. 대체 언제 정신을 차릴꼬? 말로만 정신을 차리겠다. 이제 잘 살아보겠다 이렇게 떠들 때도 기가 막혔는데 이제는 말로나마 그랬던 때마저 그리워지는구나. 이제는 그런 신용조차 안 하는구나. 저 몹쓸 자식. 친할머니의 가슴에는 멍울이 들어가고 있었고 화병만 깊어졌습니다. 이미 친할머니께 실망을 할 대로 하시고 깊은 배신감을 느끼신 아버지는 그런 당신의 모친을 더 이상 살피지 않으려고 드셨어요. 그럴 때 몰래 움직이셨던 분이 바로 제 어머니이셨고요. 몰래 친할머니를 살펴드렸고 손자를 보시면 그래도 약간의 미소를 지으셨으니까 그럴 때마다 어머니를 저는 데리고 가셨습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이죠. 집구석에 돈도 없고 힘들어 죽겠는데 그 망할 노치네는 왜 자꾸 보러 가는 거야? 거기에 갈 돈 있고 여유가 있나 보지? 여보, 왜 말을 그렇게 해요? 당신 어머니잖아요. 하나뿐인 어머니. 자꾸 그런 젠장 맞을 소리 하지 마. 내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같이 돌아가셨어. 여보, 정말 1억이에요? 당신이 상처를 받았고 힘든 것도 알겠는데 솔직히 어머님이 사시면 얼마나 그리 더 사시겠어요. 아직 살아계실 때 잘해드려야죠. 그건 당신이 상관할 바가 아니야. 그 망할 노친네한테 돈 뜯기는 바람에 가뜩이나 빠듯한 형편이 더 빠듯해지는 걸 당신도 잘 알잖아.
거기 가서 노닥거릴 시간 있으면 그 시간에 일이나 해. 나가서 돈을 벌어오란 말이야. 아버지가 소리를 지르시며 손에 잡히시는 물건을 집어 던지셨습니다. 어머니가 놀라 비명을 내지르며 손으로 머리를 감싸주셨고요. 그때가 제가 기억하는 한 술을 마신 아버지가 눈이 돌아간 채로 폭군처럼 굴기 시작하셨던 처음의 부분이었습니다. 겁에 질린 제가 방문 사이로 그 광경을 쳐다보며 오들오들 떨자 아버지가 저를 발견하시고는 윽박을 지르셨어요. 뭘 쳐다보고 있어? 당장 눈깔 공손하게 안 돌려? 저 애새끼가 피를 잘못 이어받았나. 벌써부터 싹수가 노래 보이고 지랄이야. 그러자 제가 황급히 방문을 닫았고 두려움에 떨며 이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써야만 했습니다. 그 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친할머니로부터 연락이 있었습니다. 결국 또 같은 용건이었습니다. 두 가지였죠. 큰아버지 그리고 돈 말입니다. 머리 끝까지 화가 나신 아버지는 저주를 퍼부으셨어요. 애초에 나한테 형 같은 게 없었어야 돼. 형은 무슨 그딴 새끼만 없었어도 아무 일도 없었어. 지금이라도 제발 뒤질 것이지. 왜 자꾸 안 뒤지는 거야? 바퀴벌레가 따로 없잖아. 이제 아버지는 악에 박혀 계셨어요. 어머니는 어느새 그런 아버지의 눈치를 보면서 서서히 두려움을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리 오래 지나지 않았을 때 큰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여간 방에서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는데요. 심장마비라는 것 같았어요. 불쌍한 내 새끼. 불쌍해서 어떡하면 좋아. 친할머니께서 오열을 하시다가 기진맥진하여 쓰러지기를 반복하였습니다. 노름에 빠져서 비까지 지게 된 사람의 주변에는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도 남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가능한 멀리 피하고 싶은 존재로 자리매김하게 되니까요. 큰아버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쓸쓸히 생을 마감하신 그분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지켜봐주기 위해 걸음을 한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사실 아무도 없는 셈이나 마찬가지였고요. 이유가 더 있기도 했죠. 돈 갖고서 죽으라는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등장할까봐, 돈 내놓으라면서 난리를 치는 사람들이 들이닥칠까봐 그게 걱정이 되어서 큰아버지의 부고를 따로 알리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죽음이 조용히 묻혔습니다. 큰아버지가 불쌍하다고 연신 그렇게 슬퍼하시는 친할머니의 모습은 결국 아버지의 심기를 크게 건드리고 말았죠. 그만 좀 하세요. 그 새끼만 아니었어도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시지는 않았을 거예요. 불쌍한 게 따로 있지. 어떻게 그런 새끼를 불쌍하다고 그러시나요? 그 새끼라니. 네가 네 형을 원망한다는 거 내가 잘 알겠다. 나도 이해한다. 하지만 이렇게 생을 마감하는 게 너는 불쌍하지도 않니? 이미 죽었는데 그 불쌍한 녀석한테 왜 자꾸 죄를 묻는 거야? 너는 최소한의 애도조차 하지 않는구나. 생각해보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돌아가신 건 그 새끼 잘못만 있는 것도 아니네요. 아버지 치료비에 쓰시라고 돈을 드렸더니 그걸 꿀꺽해서 뒤로 그 새끼한테 갖다 바친 어느 누구의 잘못도 아주 크죠. 그 어느 누구란 당연히 친할머니를 겨냥하는 것이었습니다. 가슴에 비수가 날아와 꽂히듯 고통에 신음하시며 친할머니께서는 쓰러지듯 바닥에 그렇게 아주 오래도록 주저앉아 계셨습니다. 큰아버지가 세상을 그렇게 떠나신 이후 반년이 조금 더 지나갈 무렵에 친할머니 또한 돌아가셨습니다. 스스로 생을 마감하셨어요. 왜 이렇게 된 거야? 도대체 왜? 이따위 빌어먹을 세상, 있는 놈들에게만 끝도 없이 베풀어주고 없는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마저 다 빼앗아가지. 그래, 그런 법이지. 그 후로 아버지는 세상을 비관하고 저주하는 분이 되셨습니다. 미치도록 가슴에 사무치는 그것들을 달래시려고 자꾸만 더 술을 찾으셨습니다. 변변하지 않은 일용직이 아버지의 유일한 일자리였습니다. 그건 날마다 일이 있는 게 아니었죠. 어머니가 일을 다니시며 돈을 벌기 시작하신 지 이미 오래였습니다. 큰돈은 아니었지만 꾸준히 벌어오셨기에 집안이 돌아갈 수 있었어요. 이미 속이 뒤틀릴 대로 뒤틀려 있었던 아버지는 그런 어머니를 아니꼽게 여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깟 몇 푼이라도 벌어온다고 유세를 떠는 거야? 그래서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속으로는 내 욕을 하고 있지? 내가 아주 우스워서 죽겠지?
아버지가 기이한 자격지심과 피해의식에 사로잡히실 때면 도무지 방법이 없었습니다. 아무리 그 앞에 대고 아니라고 확실히 대답해도 아버지는 듣지 않으셨고 믿지 않으셨습니다. 술에 빠져서 사람이 망가졌다고 주변의 동네 사람들이 아버지를 두고 그렇게 손가락질하면서 수군거렸어요. 저나 어머니가 안 됐고 불쌍하다는 감상은 그 수군거림 속에 반드시 들어가 있었습니다. 저는 동정심이란 대체 뭘까 하는 궁금증에 사로잡힌 채 사춘기 시절을 보냈습니다. 친할머니께서 큰아버지 때문에 죽을 듯이 힘들어하셨음에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불쌍하게 여기시고 당신의 자식이라서 외면할 수 없다며 품으셨던 것은 얄팍한 동정심 때문이라고 아버지는 어느 술 취하셨던 밤에 중얼거리셨던 적이 있습니다. 아버지는 나날이 감당하기 힘든 존재가 되어가셨습니다. 솔직히 표현을 하자면 백의 무익이나 다름없으신 분이었습니다. 야, 이 망할 여편네야. 진짜로 어디 한번 술병으로 대가리 깨지고 싶냐? 아버지가 고성을 지르시는 건 비아냥 되시는 것은 매일같이 들어서 귀에 인이 박힐 지경이었습니다. 무섭기도 했고 한심하기도 했고 바라는 게 있다면 아버지가 없는 집에서 살아보고 싶었습니다. 어머니는 벌벌 떨면서 사셨어요. 가끔은 이러다가 정말 죽겠다라는 혼잣말을 하실 때도 있었습니다. 자식이 된 입장으로는 그런 어머니를 가만히 두고 볼 수는 없었어요. 아버지를 내쫓을 수도 없고 이혼도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저희 둘이서 어디 멀리 도망을 치면 되지 않겠냐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저희가 사라지면 그러면 아버지는 혼자가 되신다고 아버지에게는 아무도 없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뒤통수를 한 대 맞은 기분이 들더군요. 너무 답답했어요. 어머니가 객관적인 판단을 못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아버지의 만행을 또박또박 정리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에도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아버지 불쌍한 사람이야. 많이 안 된 사람이야. 네 아버지도 저렇게 살고 싶어서 저렇게 된 게 아니야. 어머니가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아버지를 동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술만 마셨다 하면은 온 행패를 다 부리는 사람에게 동정심을 품다니 그건 참 이상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가 하면 동네 사람들이 저와 어머니를 향해서 불쌍하다고 속닥거리는 그게 동정심이라는 정의가 내려져서 혼란스럽기도 했습니다. 대관절, 동정심이란 건 뭘까? 이런 생각을 한참 할 수밖에 없었죠. 아버지는 제가 고등학교 때 돌아가셨습니다. 암이었어요. 안타깝고 허무한 점이 있다면 암이라는 진단이 떨어지기 약 1년 전부터는 그래도 제법 그 이전보다 사람 구실을 해보려고 나름의 노력을 하셨다는 점이었습니다. 자식 새끼 대학 보낼 생각하니까 막막하고 갑갑하네. 대학 그거 돈 많이 드는 일인데. 저의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성적표를 아버지가 보고 계셨습니다. 밤늦게 하교를 해서 집에 와서 씻고 나왔다가 아버지의 그런 모습을 발견했던 저는 얼른 화장실로 다시 들어가서 조용히 있었죠. 마주치기 민망하기도 하였고 방금 보고 말았던 아버지의 그런 모습이 어색하고 너무 낯설었기 때문입니다. 오죽하면 학업 스트레스 때문에 머리가 이상해져서 잘못 보고 잘못 들은 것일까 하는 의심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옳게 목격한 것이었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버지가 일자리를 찾으러 다른 지역으로 떠나셨거든요. 어머니는 이게 웬일이냐며 믿을 수 없어 하셨는데 그 순간 저는 머릿속에 제 성적표를 보고 계셨던 아버지의 그때 그 모습이 아른거리고 있었습니다. 물론 단번에 술주정꾼의 면모를 벗어 던지신 건 아니었고요. 그 이후로도 아버지 때문에 어머니가 마음고생을 몇 번이나 크게 하신 바 있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건 예전보다는 아버지가 나아지고 계셨다는 점이었어요. 그런데 암이라고 했습니다. 시한부라고 했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가 되면 변한다더니 그래서 변한 거였어? 어머니는 넋이 나간 얼굴로 중얼거리셨습니다. 그동안 세상을 비관하고 저주하며 살아오셨던 아버지는 당신이 시한부 환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신 순간이 오자 막상 아주 초연한 얼굴로 병원의 천장만을 바라보고 계실 뿐이었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도 마음 아팠습니다. 차라리 욕을 하시지. 이 세상을 저주하고 잘 먹고 잘 사는 놈들의 팔자를 비꼬시며 쌍욕을 하시는 것.
아버지가 그것보다 잘하시는 건 없었는데 차라리 그렇게 구시지. 왜 저렇게 초연한 얼굴로 덤덤한 기색으로 계시는 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바라보던 제 마음 또한 왜 이렇게 아픈 것인지 알 수가 없었고요. 그래서 변했다니. 그럴 리가 없잖아. 내가 곧 죽을 거라는 걸 알았다면 내가 그렇게 행동을 했겠어? 말도 안 되지. 이윽고 아버지가 코웃음을 치며 그렇게 말씀하시는 모습을 본 순간 저는 이유를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왜 아버지 보고 불쌍하다고 하셨는지 알겠더라고요. 그리고 동정심이란 뭔지도 자연스레 깨달아졌습니다. 아버지는 좋은 부모가 아니었습니다. 좋은 사람조차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아버지가 불쌍해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원망하고 미워하는 마음과는 별개로 아버지의 인생이 너무나도 불쌍하다고 생각하고만 많은 이 동정심이 고개를 드는 것은 막을 수가 없었어요. 자존심이니 뭐니 그런 거 다 내려놓고 아버지가 떠나시기 전에 제가 꺼내 보일 수 있는 진심을 다 보여드려야겠다는 결심이 저절로 들더군요. 아버지 가시기 전에 꼭 다 말씀을 드려야겠어요. 저요, 아버지 때문에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많이 괴로웠어요. 한 번도 아버지를 존경한 적이 없었습니다. 이 애비를 돌같이 보더니 속으로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말이지. 그래, 알았다. 다음 생이라는 게 있다면 절대로 아버지의 아들은 안 하고 싶더라고요. 여태까지 아버지를 보면서 나라면 저렇게 안 할 텐데, 나라면 저렇게 안 살 텐데 이런 생각만 잔뜩 들었으니까요. 이제 곧 숨 넘어갈 애비한테 할 말이 고작 그거냐? 이런 싸가지 없는 녀석. 그런데 네가 나보다 낫기는 하더라. 너를 보면서 언제 이렇게 다 커버렸을까 싶기도 했고, 이렇게 크는 동안 그 과정을 제정신으로 다 봐놓지 못했다는 게 안타깝기도 했다. 너는 나를 안 닮아서 다행이다. 아버지, 다음 생에는 아버지가 제 아들 하세요. 뭐라고? 제가 더 낫다고 아버지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서요. 인정하셨으니까 다음 생에는 그러면 제가 아버지가 될게요. 아버지가 제 아들 하세요. 장남으로 태어나서든 차남이든 아니든 막내이든 몇 번째로 태어나시든 상관없이 제가 꼭 최고로 사랑해드리겠습니다. 제가 부모로서 최선을 다해서 자식을 위한 삶을 살면서 그렇게 모든 노력을 다할게요. 진심입니다. 약속드려요. 너 이 녀석이. 그러니까 아버지, 모든 원망, 나쁜 감정, 이런 것들은 다 두고 떠나세요. 여기에 남겨두고 가세요. 아버지가 숨죽이고 흐느끼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내 크게 오열하셨어요. 저도 뜨거운 눈물을 흘렸고 어머니는 이미 울음바다였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기 전에 어머니를 향해 유언을 남기시기도 했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 유일한 여자였어. 당신은 현명한 여자인데 나랑 사느라고 그게 많이 가려졌지. 앞으로는 마음껏 활개치면서 잘 살아봐. 그리고 우리 자식놈을 잘 부탁할게. 내가 책임감 하나 없이 이렇게 떠나는 마당에 정말 면목 없지만 그래도 부탁한다. 당신의 힘이 닿는 저 끝까지 우리 자식놈의 인생 좀 잘 챙겨줘. 내 몫까지 대신해서. 어머니는 자꾸만 튀어나오는 울음 때문에 제대로 대답도 못하시고 연신 고개를 끄덕끄덕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지가 설마 저에 대한 그런 말씀을 남기실 줄은 몰랐기 때문에 어안이 벙벙해져 있었죠. 저는 그때 19살이었고 이미 시커멓게 다 자란 놈이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눈에는 마냥 햇병아리처럼 보였을 것을 그 순간에 깨달았습니다. 아버지는 저를 향해서는 이런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너 이 녀석, 내가 너 지켜보마. 지켜볼 거고 지켜줄 거다. 어쨌든 간에 내가 네 애비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사신 것이 아니라는 어머니가 일전에 해주셨던 말씀이 제 귓가를 울리고 있었습니다. 자식을 향해 그런 유언을 남겨주신 아버지를 향해 저는 마지막으로 존경의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로부터 몇 시간 후에 아버지는 숨을 거두셨어요. 장례식은 아주 쓸쓸했어요. 적막함이 감돌았고 온통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게 마냥 슬프지만은 않더군요. 어머니도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건지 후련함과 그리움이 공존하는 눈빛으로 가만히 계실 뿐이었습니다. 조용했던 장례 절차가 모두 끝나고 어머니가 저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우리 딱 일주일만 슬퍼할까?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아주 신나게 살자. 신명나게 살아보자. 그래서 네 아버지가 저승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배가 아파서 질투를 할 만큼 어디 한번 그렇게 살아보도록 하자. 어머니는 억지로 기운을 내시려는 게 아니었어요. 예전과 다르게 살겠노라고 굳게 다짐을 마치셨을 뿐이었죠. 요 며칠 내가 든 생각이 나 또한 너무나도 부족했다는 거야. 무능력하고 무기력했다는 거. 지금까지 내가 왜 그랬을까 싶더라. 나도 달라질 거야. 앞으로는 지금까지처럼 그렇게 안 살 거야. 나는 엄마니까 내 자식에게 당당하고 멋진 모습만을 보여주고 싶은 그런 엄마니까. 눈물 젖은 눈으로 엄마가 그렇게 말씀해 주셨을 때 저 또한 엄마에게 부끄럽지 않은 그런 자식이 되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저승에서 아버지가 저를 지켜보시겠다고 했으니 어디 한번 멋진 모습을 뽐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연스레 공부 의욕이 더 올라가더군요. 제법 명문대 반열에 걸쳐져 있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대학에 저는 입학을 해냈습니다. 경영학과를 전공하였는데 이것은 막연히 좋은 회사에 나중에 취업을 할 때 가장 무난하게 먹힐 것 같아서 선택한 것이었어요. 근데 학교를 다니다 보니까 경영학과 수업 자체는 적성에 그리 잘 맞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러 가지 대외 활동을 하면서 사람들과 직접 크고 작은 경험들을 쌓는 쪽이 제 적성에 맞았어요. 저는 직접 부딪히면서 도전을 하고 또 모험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실을 대학 생활을 하는 동안에 깨달았던 것이죠. 제 안에 그런 모험 정신이 깃들어 있다는 걸 깨달은 건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되어 주었습니다. 모험 정신이라고 하면 혹시 뭐가 떠오르시나요? 주식이나 비트코인 이런 게 떠오르시지 않으신가요? 그 당시에는 지금처럼 어리고 젊은 친구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주식을 해보고 비트코인을 사들이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지금과는 양상이 달랐기에 주식을 공부하는 저의 모습은 주변에서 쟤 왜 저러냐 소리를 듣기에 딱 좋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사무실에 앉아서 제 할 일을 해내고 따박따박 월급을 받는 것도 당연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여러 가지 분석을 통해서 주식을 사들이고 팔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얻는 희열을 놓칠 수가 없었어요. 대체 누구를 닮아서 그런 걸 좋아하는지. 일단 친탁을 한 건 확실하구나. 어머니가 그렇게 밝히셨을 때 큰아버지가 떠올라서 제가 엄청 뜨끔했습니다. 가만 보니 그런 기질이 저한테 이어진 것 같기도 했고요. 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그 후로 주식 얘기는 거의 안 하면서 지냈죠. 어머니는 식품 공장에 발을 들이신 후 즐겁고 활기차게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제가 취직도 잘했고 주식으로 부수입도 잘 올리고 있어서 어머니가 일을 안 하셨으면 좋겠다고 바랐으나 당신의 생각은 그렇지 않았어요. 너무 좋은 사람들만 있는 곳이라서 일을 다니는 게 재밌다고 하셨으며 직접 돈을 벌어서 쓰고 저축하고 이러는 과정이 보람된다고 하셨습니다. 어머니에게도 이제 지인도 여럿 생겨 있었죠. 어찌 보면 마당발이신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가 제 결혼식 때 어머니의 인맥이 정말 많이 자리를 해주었습니다. 저는 그 광경이 믿기지 않아서 어머니를 한참 뚫어져라 쳐다봤었네요. 저는 저보다 3살 아래의 여자를 만나 1년 넘게 만나다가 결혼을 했어요. 아내는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같이 있으면 심신이 안정되는 느낌이었고 편안해서 좋았습니다. 전문대를 나와서 작은 회사에서 격리 일을 하고 있었고 저와 결혼하고 나서 5개월 뒤에 그만두었어요. 작은 곳이라서 그런지 정말 고리타분하게 굴면서 여자가 결혼하면 곧 임신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민폐를 끼치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나왔거든요. 아내가 너무 힘들어하길래 제가 그걸 알고는 당장 그만두라고 했습니다. 돈은 내가 벌면 되니까 당신은 쉬고 싶은 만큼 쉬어도 돼. 정말이야? 여보, 너무 고마워. 내가 앞으로 집안 청소도 열심히 하고 최고로 맛있는 밥도 차려줄 거야. 행복하게 웃으며 말을 하는 아내의 모습에 저도 행복해졌습니다. 이런 게 바로 결혼이지 싶었어요. 제 기억 속에서 안타까운 모습으로만 가득 남은 제 부모님의 결혼 생활을 떠올려 보면 아내와 더욱 화목하게 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살고자 하는 생각이 강해졌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쉬게 된 아내에게 저는 단 한 번도 언제 취업할 거냐고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취업 자리를 찾아보고 조사를 하면서 지내는 모습을 지켜보며 그냥 알아서 편안하게 하게 냅두었어요. 그랬더니 장모님이 저를 칭찬하시더라고요. 정서방이 이제 봤더니 아주 상남자네. 자고로 남자란 이렇게 의젓하고 책임감 넘치고 여자 먹여 살리는 그런 맛이 있어야지. 아내가 중학교 때 장모님은 장인어른과 이혼을 하셨어요. 서로 안 맞았다고 하더라고요. 그 후로 서로 안 보고 살았으며 저 또한 장인어른을 사진으로만 뵌 게 전부였습니다. 어찌 보면 아내도 가정 내에서 결핍이 있다고 볼 수 있었죠. 그래서 저와 서로가 끌려서 만나나 보더라고요. 여보, 주식하는 거 그거 있잖아. 어때? 잘 돼? 그럭저럭. 주식으로 번 돈은 따로 묵혀둔다고 했었잖아. 그거 얼마 있어? 헤이, 비밀이야. 나는 그거 얼마 있는지 우리 어머니한테도 안 알려드렸어. 당신한테는 조만간 기회 되면 그때 알려줄게. 어느 날 아내가 제 주식 수익을 궁금해했는데요. 일부러 그 돈은 계속 건드리지 않았고 쓸 일도 없었지만 그럼에도 아내가 자꾸만 궁금해해서 아주 대략적인 금액만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기분 탓인지 아내가 그날 이후로 취업 자리를 더 이상 안 알아보더라고요. 그러려니 싶어서 그냥 두었습니다. 제가 몸이 좀 계속 안 좋아서 여러모로 피곤해서 다른 것에 에너지를 안 쓰고 싶기도 했고요. 열정 넘치게 살아온지라 피곤하고 몸이 좀 쑤시는 게 하도 익숙해진 뒤였는데 그래서 참고 사는 것도 습관이었는데 기어이 큰 코 다쳤습니다. 증상이 안 나와서 병원에 갔더니 제가 말기 암이었더라고요. 암? 게다가 말기? 실감이 안 났습니다. 첫째로 든 생각이 왜 하필 나한테? 라는 거였네요. 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저주를 하시던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면서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난데없이 청척병력에 모두가 뒤집어졌고요. 괜찮아. 희망이 있어. 알지. 네 아버지가 가셨을 때보다 지금이 의료기술이 많이 좋아지는 거. 어머니는 애써 저에게 웃어 보이셨지만 한참 울고 오신 눈가를 숨길 수는 없었습니다. 아내는 자기가 잘못 챙겨줘서 제가 이렇게 된 것 같다는 말을 하면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은 저에게 놀라운 말씀을 해주셨고요. 저기 있잖아, 정서방. 그래서 돈은 얼마나 있는데? 네? 돈이요? 정서방 주식하잖아. 돈 따로 둔 거 많잖아. 그래서 그게 정확히 얼마 있는 거야? 어? 내가 너무 궁금해서 그래. 제가 지금 말기 암 환자인데 장모님은 그런 게 궁금하십니까?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지. 정서방 갈 때는 가더라도 미리 속 시원하게 좀 알려주면 어디가 덧나? 사람이 참 째째하게. 쏘아붙이시는 장모님의 모습을 보며 저는 인간적인 혐오가 들었습니다. 사람이 저래서는 안 된다는 감상이 들면서 고개가 저어졌죠. 장모님께 절대로 말씀을 안 드렸더니 제 욕을 하시면서 발길을 돌리셨습니다. 잠시 후 어머니가 제 곁으로 오셨고 착잡한 제 얼굴을 확인하시고 너무나도 걱정을 하시기에 이 답답한 속내를 더 안고 있을 수는 없어서 장모님과 있었던 일을 말씀드렸고요. 어머니가 단박에 열이 올라서 표정이 변했습니다. 그 미친 여편 내가 아픈 내 아들한테 뭐라고 짓거린 거야? 불같이 화를 내시는 그런 모습은 처음 봤어요. 이상하게 생전의 아버지 모습이 겹쳐 보여서 저는 그런 와중에도 속으로 헛웃음이 나왔네요.
어머니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하시면서 상담할 만한 분들에게 연락을 돌리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론을 하나 들고 오셨어요. 그 집을 파보자. 그냥 무작정 파봐야겠어. 네? 판다고 해서 뭐가 나오겠어요? 우리 집에 아주 기구한 사연이 있었을 거라고 누가 상상이나 할 수 있겠니? 겉만 봐서는 모르는 거야. 분명히 그 집도 뭐가 있을 거야. 생각을 해보렴. 자기 사위가 죽게 생겼는데 자기 딸을 생각해서라도 그런 못된 질문은 못해야 맞는 거거든? 하지만 너무 거리낌이 없었단 말이지. 분명히 뭔가 있어. 어머니는 이미 결단을 내리신 뒤였고 제가 그 마음을 돌리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제가 말기 암 환자인데 죽게 생겼는데 뭐가 망설여질까 싶어서 이판사판이다 싶어서 저도 그냥 어머니를 응원해 드리기로 했고요. 어머니는 그날까지 쌓아온 자신의 인맥을 10분 활용하셨고 정보를 얻으셔서 빠르게 뒷조사를 해줄 수 있는 업체에 의뢰를 하실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여태 벌어서 저축하신 돈을 쓰셨고요. 그리고 아주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내가 매사에 차분하고 해사하게 웃어주는 제 아내가 바람이 났더라고요. 상대는 저와 결혼하기 전에 만났던 남자였습니다. 일을 그만두고 나서부터 그 남자와 놀아났고요. 저는 아내가 편하게 지냈으면 했던 것뿐인데 설마 일을 안 다니는 그 여유로움을 이용해서 바람을 피울 줄은 몰랐습니다. 장모님도 알고 계셨더라고요. 세 사람이 같이 카페에 들어간 사진이 증거로 남아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장모님은 바람이 나서 옛날에 이혼을 하신 거였더라고요. 더 놀라운 점은 장모님과 장인어른 둘 다 바람이 났었다는 겁니다. 서로 똑같으면서 서로를 혐오하고 비난하며 싸우다가 이혼을 했던 것이었고요. 아내는 그런 기질이라도 물려받은 모양이었어요. 그러니 참한 얼굴로 태연하게 바람을 피우고 그 못 치는 그 바람을 응원하면서 같이 놀러 다녔던 것이겠죠. 아픈 저에게 무리를 시킬 수 없다면서 어머니가 전면에 나서셨습니다. 이런 쌍으로 미친년들을 다 보았나. 당장 내 아들하고 이혼하고 조용히 꺼져. 뒷조사를 했다고 밝히지 않고 어머니의 수많은 지인들 중 하나가 바람 현장을 목격해서 사진을 찍어온 것으로 말을 꾸몄습니다. 어머니가 치밀하시더라고요. 아내는 털썩 주저앉았고 장모님은 다급히 외치셨습니다. 본격적인 바람은 아니었고 약하게 부는 그런 바람이었어요. 사돈, 생각하시는 그런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기는 아픈 내 아들 더 아프게 만들지 말고 조용히 꺼지기나 하시지. 가뜩이나 주식으로 번 재산 주식으로 다 날려서 스트레스 받고 힘들어하던 내 아들 말기 암 선고까지 받아서 진짜 미치겠는데 너희 같은 미친년들하고 1초도 더 상대하고 싶지 않아. 시간 아까워. 재산을 날려? 그럼 돈이 없다고? 어머, 아이고 그러셨군요. 네. 그렇게 꺼져주시길 원한다면 저희가 또 꺼져드려야죠. 네. 재산이 없다는 말에 장모님은 갑자기 태도를 바꾸셨고 주저앉아있던 아내를 일으키셨습니다. 빨리 가자면서 재촉을 하셨고요. 아내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결국은 군말 없이 장모님을 따라갔습니다. 고작 그런 여자였던 것입니다. 어머니의 기지로 당장 이혼을 할 수 있었네요. 치료에만 전념하자고 어머니는 덜덜 떨면서 말씀하셨으나 저는 의연하고 담대하기만 했습니다. 주변에서 저한테 그랬어요. 무섭지 않냐고요. 그럴 때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 상아리 많지 제가 죽을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 아, 무서워요. 저를 지켜주기로 한 분이 계시거든요. 오로지 어머니만이 제 말뜻을 알아듣고 눈물을 흘리셨었죠. 그리고 저는 기적이라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그 희박한 확률을 뚫고 생존해냈습니다. 주식으로 번 재산이요? 당연히 잃은 적 따위 없습니다. 그때 기준으로 5억 정도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3배 이상 보유하고 있네요. 이혼하고 나서 제가 죽기는커녕 외제차 한 대를 뽑아서 다니는 아주 기가 막힌 모습을 전 아내와 전 장모님 모녀가 본 적이 있었죠. 전 아내는 임신을 했는지 배가 불러 있었는데 얼굴이 아주 퀭하고 차림새 또한 초라했습니다. 저를 발견하고 거의 기절을 하려고 했는데 저는 한 번 씩 웃어준 뒤 외제차를 몰고 그 자리를 떠났었죠. 세월이 흐른 지금 과거 말기 암 환자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만큼 활기찬 일상을 보내고 있답니다.
어머니도 아주 건강하시고요. 앞으로도 재미있게 꼭 그렇게 살아볼 거예요. 얼마 전 저에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허나 엄연히 우리 집안일이라 어디다 말하기는 좀 그렇고 하여 익명으로 여기에 사연을 보내게 되었답니다. 여기 사연 채널을 보니 인생의 고된 일들을 겪어내시고 또 현명하게 극복하신 분들이 많으시던데 저 역시 제 얘기를 풀어내며 가슴속의 짐을 좀 덜어볼까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세요. 저희 시아버님은 진짜 가부장의 끝을 달리는 아주 심각할 정도로 고지식한 분이셨어요. 어머니는 그런 아버님과 사시면서 어떻게 버텨오신 건지 진짜 이해가 안 갈 정도예요. 만약 제 남편이 아버님과 같은 성향이었다면 저는 아마 오래 같이는 못 살았을 텐데 말이에요. 다행히도 남편은 어머니를 쏙 빼닮아서 아버님의 안 좋은 점을 담지는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버님은 어머니한테 말을 곧잘 함부로 하셨어요. 뭐 가져와라 저거 가져와라면서 조금도 움직이지 않고 다 시키려 드시더라고요. 보던 제가 안쓰러워서 대신 움직이긴 했지만요. 그리고 며느리인 저에게도 꽤 명령조로 말하시는 편이라서 저도 약간 거슬릴 때가 많았어요. 한창 때 저한테 아무 생각 없이 건네신 말에 얼마나 화가 났는지 몰라요. 예, 새아가야, 니네 아빠는 집에서 맨날 노냐? 네? 당시 저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근데 아무리 봐도 어떤 문맥이나 무슨 흐름으로 봐도 저희 아빠를 가리켜서 하신 말씀이 맞더라고요. 저희 아빠요? 저는 말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리는 게 느껴졌는데 아버님은 아랑곳 않고 그대로 TV 화면을 보시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 니네 아빠 그 주식인가 뭔가에서 맨날 집에 있다며. 그게 노는 거지 뭐냐. 저희 아빠가 주식으로 좀 수익을 보시긴 했지만 직장인이셨다가 정년퇴직을 하셨어요. 아버님도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는 마당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솔직히 어이가 없더라고요. 그것도 사돈한테 너네 아빠라는 말을 쓰는 게 어딨나요? 저희 집에서는 사위에게 그런 식으로 말하지 않거든요. 와중에 어머니도 옆에서 놀라셨고 말 좀 가려서 하라면 뭐라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어머니한테 대뜸 호통을 치시더라고요. 아니 그런 걸로 어디 딴지를 걸고 있어? 내가 우습게 보여 당신? 이렇게 험악하게 화를 내시는데 거기다 대고 어떻게 더 뭐라고 하겠어요. 어머니는 곧바로 민망해하시며 한숨을 쉬셨고 저도 더 할 말이 없어서 그만두긴 했는데 그날 남편은 저에게 엄청 들볶였고 남편 역시 가뜩이나 싫어하는 본인의 아버지 모습에 더 정이 떨어진 듯한 반응이더군요. 그렇게 넘어가긴 했지만 제가 아버님을 싫어하는 이유가 또 있었으니 바로 엄청나게 구두쇠라는 거예요. 시댁은 건물도 2개 정도 갖고 있고 그럭저럭 여유가 없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렇게 끔찍하게 돈을 아끼십니다. 화장지도 몇 칸만 쓰라 하고 물틀 때에도 옆에서 감시라 하질 않나 비닐봉지를 쓰는 것도 다 낭비라고 하시고 저희 부부가 만난 커피집에서 음료를 사오면 밖에서 돈을 쓰고 다닌다며 그것마저 트집을 잡으실 정도였어요. 돈이 썩어둬라. 남아도냐? 나중에 아끼고 적금했다가 자식 줄 생각을 해야지. 그렇게 돈을 물 쓰듯 펑펑 쓰다가 그러다 돈 없다 징징대면 난 니네 책임 안 진다. 그 말을 저나 남편이나 둘 다 기가 막혔습니다. 아니 누가 책임져 달라고 했나요? 그깟 테이크아웃 커피 3,000원짜리 사왔다고 그걸 가지고 책임 여부까지 논하시는데 너무 황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은 제가 머리 뒤통수를 잡고 뒤로 넘어갈 뻔한 발언도 하셨는데요. 아직도 그날의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명절날 남편은 방에서 자고 있고 아버님과 어머님하고 거실에서 도란도란 앉아 과일을 먹고 있었는데요. 예, 진우의 미야. 너는 집안일만 하면서 뭐 하는 거 없는데 아르바이트라도 하지 그러냐? 다른 집 며느리들 보니까 남편이 돈 벌고 있으면 나서서 뭐라도 하던데 너는 하는 것 없이 빈둥빈둥 남편 얼굴 보기 좀 그렇지 않냐? 강요하는 건 아니다. 네가 알아서 해라. 사람이 너무 벙이 찌면 할 말이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제가 딱 그랬어요. 갑작스레 과일을 입안에 우겨놓고 있던 제게 그런 말씀을 하시니 너무 당황해서 과일 조각이 목구멍에 턱 걸린지도 모르고 멍하니 있다 그만 살해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얘야, 괜찮니? 아니, 당신은 왜 그런 말을 해요? 얘가 애 낳기 전까지 얼마나 열심히 일해 뒷바라지를 했는데요. 그리고 지금 애들 키우는 것도 곤욕인데 애들은 어디에 맡기고 일을 하라고. 애들은 당신이 좀 봐주면 되지. 뭐가 문제야? 당황하신 시어머니가 급히 제 편을 들어주시긴 했지만 시아버지는 시어머니에게 육아를 하라고 말까지 하면서 제게 일을 시키려 들더라고요. 제가 평소 애 키우고 집안일하는 건 노는 걸로 보시는 건지 저를 팔자 편한 며느리쯤으로 생각하는 게 틀림없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명절날 시댁에 갈 때마다 너는 남편 잘 만나서 좋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겠죠.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얼마나 우라통이 가슴속에서 올라왔는지 몰라요. 시아버지를 직접 저희 집에 모셔와 두 아이 육아하고 집안일 하는 것까지 하나하나 맡기고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본인이 직접 해보셔야 저런 태평한 말이 입 밖으로 안 나올 테니까요. 제 기분이 퍽 상한 줄 알고 나중에 남편이 다가와 신경 쓰지 말라 해주긴 했지만 그걸로 마음 상한 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저를 오히려 정성껏 위로해 주신 분은 시어머니뿐이었어요. 내가 네 마음 안다. 나도 저 양반이 도대체 왜 저러는지 모르겠구나. 나이는 대체 어디로 먹은 건지. 미안하다 아가야. 내가 사과하마. 아니에요. 어머님이 왜 저한테 사과를 하세요. 내 잘못이지. 저런 양반하고 결혼해 너까지 힘들게 하니. 아휴. 그렇게 아버님께 몇 마디를 듣고 나면 시어머니와 마주 앉아 한숨 쉬고 아버님 뒷담화를 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어머니 위로를 받고 나면 그래도 마음이 가라앉거나 화도 좀 풀리곤 했으니까요. 마치 어머님과 저는 전투를 함께 치르는 동지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저도 참지 못할 일이 생기고 말았는데요. 일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아버님이 짠돌이라 했잖아요. 그런데 그런 짠돌이 아버님께서 저희에게 용돈을 요구하고 나선 겁니다. 어느 날 본인의 생일날 저희를 부르시더니 한껏 들뜨셔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시더니 선물을 드리는 시간에 이러시더군요. 얘들아, 내가 생각해봤는데 말이다. 내가 돈이 필요해서가 아니고 니네도 자식이고 며느리면 도리로서 우리에게 어느 정도 생활비를 좀 주는 게 도리이지 않니? 내가 실은 몇 년 전부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뭐 먹고 살기 힘든 게 아니니 구태여 그런 말은 꺼내지 않았다만 아무래도 자식된 도리로서 그 정도는 지켜줬으면 좋겠다 싶다. 생활비를 달라고요? 아니, 당신 애들 당황하게 그게 갑자기 무슨 말이에요? 남편도 저도 어머님도 모두 아버님의 말에 당황해 표정이 벌개졌어요. 그런데 그 와중에 시아버지는 꿋꿋하셨습니다. 여전히 본인은 엄숙하고 진지한 얼굴로 그러면서 나 때는 으로 시작하는 과거 이야기를 시작하더라고요. 나 때는 아들이 부모를 봉양하고 모시고 살았었다. 그게 당연했다. 하지만 지금 니네는 우릴 모시고 살지도 않지 않냐.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도리를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말들이었어요. 남편이 하도 황당해서 그러니까 그 도리라는 게 바로 돈이라는 거죠? 하고 물으니 시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본인이 원하는 액수를 종이에 써서 넘기시더군요. 내가 생각하는 건 이 정도인데 이 금액이면 니들도 동의하지 않을까 싶다. 너네 사는 형편의 무리도 아니고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얼떨결에 제가 그 종이를 받아들였는데 100만 원이라고 적힌 그 금액을 보곤 더 할 말을 잃었어요. 남편은 외벌이고 저는 그 돈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데 도대체 저희는 어찌 생활하라고 이 돈을 요구하시는 건지. 아니, 차라리 아버님이 사는 형편이 어려웠다면 저희가 알아서 먼저 챙겨드렸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아닌 분이 매일 돈 물쓰듯 쓴다고 타박하시던 분이 갑자기 한 달에 100만 원 달라고 떼쓰고 나서니 아버님 면상에 도대체 철가면이 몇 개인지 사람이 저렇게까지 뻔뻔할 수 있는지 싶더라고요.
결국 그것만큼은 용납할 수 없었기 때문에 제가 총대를 맸습니다. 남편이 해도 됐지만 저도 지금껏 당한 게 있었기 때문에 그날따라 제가 아버님께 아닌 건 아니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이렇게 가다간 정말로 아버님이 자기가 하는 그 무례하신 행동들을 당연한 거라고 생각하실까봐 겁이 났고 더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나서 꼭지가 돌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아버님, 죄송하지만 이건 안 돼요. 이 돈은 못 드려요. 왜 안 된단 말이냐? 저희 형편상 무리예요. 저희 집 남편이 벌어오는 돈으로 살기에도 빠듯해요. 그런데 이 용돈까지 드리고 나면 집안이 거덜날 거예요. 죄송합니다. 그토록 제 인생에 용기 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말하고 나서도 얼마나 뿌듯하던지 스스로가 자랑스럽게 느껴질 지경이었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선 상상치도 못한 말로 간신히 붙잡고 있던 이성의 줄을 끊어버리시더라고요. 그러길래 내가 너 일하라고 했지. 네가 일 안 하고 집안에서 팽팽 노니까 시부모한테 해야 할 도리도 못하는 거 아니냐. 니네 집안이 돈이라도 많으면 말을 안 하지. 니네 친정에서 물려받을 돈도 없으면서 대체 뭔 놈의 여유로 일을 안 하고 있는 게야. 아버지, 그만 못하세요? 지금 아버지 용돈 주라고 제 아내가 일을 해야 한단 말입니까? 왜 그렇게 뻔뻔하세요? 손주보기 부끄럽지도 않으세요? 뭐야? 이놈의 자식이 지금 애비를 뭘로 보고 어디서 큰 소리로 바락바락. 제정신인 게야? 이 호적에서 파도 시원찮을러. 순식간에 집안 분위기가 험악해지면서 호적에서 파니마니 하는 그딴적인 말까지 오게 됐어요. 애초에 이럴 일이 아니었는데도 본인이 자초해서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아버님은 제가 일을 안 해서 이 사단이 일어났다며 게으른 며느리라고 칭하셨습니다. 어머님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셨어요. 머리가 아프시다며 거의 소파에 쓰러지다시피 기대어 계셨고요. 결국 그날 싸움은 이성을 되찾은 저와 어머님이 뜯어말려 겨우 끝을 내고 올 수 있었습니다. 저도 그 후 며칠 동안은 거의 정신이 반쯤 나가 멍하게 지냈던 것 같아요. 사람이 사람에게 얼마나 악하게 굴 수 있는지 확인이라도 한 듯 싶었습니다. 그나마 다행이었던 건 남편이 저만큼이나 자기 아버지를 증오하고 있었던 거였죠. 남편은 아버지와 연을 끊겠다며 펄펄 뛰었어요. 그러면서 한편으로도 그 정신이 없는 와중 어머님에 대한 동정심도 생기더라고요. 평생 직업 없이 아버님이 벌어다주는 돈만 사용해 오신 어머니는 얼마나 시달리셨을지 상상도 할 수 없더군요. 대체 저런 남편을 얼마나 어떻게 참아가면서 살아갈 수 있을지 참 막막하게 느껴지기도 했고요. 아버님은 환갑을 넘긴 부인한테 생활비를 줄 때에도 공과금이나 기본적인 건 본인이 다 처리를 해버리시고 어머니한테는 하루에 몇만 원씩만 주셨어요. 그 안에서 필요한 거 사고 장을 보던지 하려고 말입니다. 제가 볼 때 어머니 인생은 같은 여자 입장에서 봐도 너무 불쌍한 것 같아요. 시대가 시대였으니 망정이지. 요즘 같은 때 저렇게 하는 남편이 있다면 누가 같이 살려고 하겠어요. 매일 꼬박꼬박 몇만 원 받아다 그걸로 반짝거리 사고 오롯이 가족만을 위해서 살고 그렇게 잠들고 일어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뇨. 거기다 어머니는 부지런하게 아버님이 주시는 그 매일의 몇만 원 갖고 반찬거리를 만드셔서 우리 집에도 갖다 주시곤 했어요. 그 일이 있고 나선 제게 미안하셨는지 더 자주 갖다 주셨죠. 저번에 무말랭이 잘 먹길래 한번 가져와 봤다. 맛있는 거 말해. 또 갖다 줄게. 그리고 내가 미안하다. 아니에요, 어머님. 아버님이 그러신 걸 어쩌겠어요. 괜찮아요, 전. 그래, 오고 싶지 않으면 안 와도 괜찮아. 내가 잘 말해두마. 저는 어머니의 이런 푸근한 부분이 정말 너무 좋았어요. 어머니 같은 분만 있다면 시집살이가 웬 말이냐 싶을 정도로 흡사 동네 따뜻한 아주머니 마냥 저에게 너무 잘해주셨거든요. 정말 어떤 부분에서도 며느리 혹은 우리 아들과 같이 사는 사람을 대하는 느낌이 들지 않았어요. 늘 불편하게 하지 않으려고 연락도 잘 안 하시고 가끔 집에 있는지 확인하신 뒤 문 앞에 반찬만 놓고 쓱 사라지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친구들도 니네 시어머니는 진짜 성격 좋아 보이신다며 결혼식장에서 배웠을 때도 왠지 그런 느낌이 들었다고 할 정도였어요. 그만큼 인상도 좋으시고 순한 분이셨는데요. 또 어머님은 남과 싸우는 것도 부딪히는 것도 정말 싫어하시는 분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아버님과도 웬만하면 맞추기보다 일방적으로 참아내는 쪽에 속하게 되셨고요. 저렇게 속을 긁어대고 말을 함부로 하는 남편과 살면서도 여지껏 화 한 번 내지 않으셨다고 하니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여쭤봤어요. 어머니는 아버님께서 매번 저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는데도 괜찮으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팔자 눈썹을 하시고 서글프게 웃으시는데 왜 제 마음이 다 슬픈 걸까요? 에휴, 나라고 화나는 거 없을까봐. 속상한 거 많지. 그래도 어쩌겠어. 애들 키우느라 참았고 이제는 살 날 얼마 안 남았으니 참는 거지 뭐. 한해서 달라지나. 완전히 아예 다 체념하신 것 같아서 마음이 안 좋더라고요. 가끔 남편이 왜 그렇게 어머니 얘기만 나오면 가슴 아파하고 눈물부터 짓게 되는지 제가 다 알겠더라고요. 저라도 우리 친정엄마가 이런 상황에 있다고 하면 가만히 있지 않고 어떻게든 아빠랑 떨어뜨리려고 했을 테니까요. 어쨌든 어머님을 보면 저도 이제 아버님을 완전히 알 것 같기에 더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남편의 화도 한풀 꺾이고 아버님도 이제 그런 말 안 하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다시 모이게 되었어요. 솔직히 아버님 얼굴이야 100번을 사과하셔도 안 보고 싶은 마음이었지만 어쩔 수 없이 저도 옛날 사람인지라 그 자리에 가게 되더군요. 그날은 아버님이 어쩔 수 없이 정년퇴직을 한다고 하셔서 가족들끼리 회사에 가서 축하도 해드리고 밥도 사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당연히 마땅한 대우를 받으신다는 듯 그래, 니네가 드디어 자식된 도리를 하는구나 하고 말씀하셨고요. 물론 거기에 대꾸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헐레벌떡 그 집을 나오고 저도 시댁을 잊은 채 그럭저럭 지내고 있었는데요. 그땐 애들이 크고 나니 이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도 막 직장에 취직했을 때였어요. 아버님 눈치 봐서 그런 선택을 한 건 절대 아니었고요. 원래 남편과 저 둘 다 아이 낳기 전부터 계획했던 일이었죠. 그런데 제 업무가 엄청 바빴던 날 갑자기 어머니한테 전화가 걸려온 거예요. 웬만해선 남편한테 하시고 저한테 직접적으로 하시는 분이 아닌데 어디 문제라도 생기신 건지 새삼 연락이 왔더라고요.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아, 그게 아니라 요즘에 반찬을 좀 못 해줬네. 생각나서 게 넣고 된장찌개 좀 끓였어. 언제 들릴 수 있니? 말씀을 듣자마자 어머니 특유의 찌개 맛이 생각나면서 절로 군침이 고이더군요. 감사하기도 하고 찌개도 그립고 해서 어머니께 얼른 퇴근 후에 찾아뵙겠다고 했어요. 들어가는 길에는 어머니 좋아하시는 과일을 사가지고 들렸는데 마침 아버님은 거실에서 TV를 보고 계셨어요. 아버님, 안녕하세요. 저희 왔어요. 왔어? 그건 또 뭐야? 과일이냐? 어디 깎아서 좀 내와봐. 제가 정말 싫어하는 아버님의 말투. 매번 저렇게 명령조로 당연히 본인이 뭘 누려야 한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니 도무지 정이 가지 않았어요. 일단은 대답을 하고 그대로 과일을 갖고 주방으로 들어갔는데 찌개를 나눠 담고 계시던 어머니가 저를 보시더군요. 근데 왠지 모르게 표정이 너무 어두우신 것이었어요. 어머니, 어디 아프세요? 응? 아니, 아프긴 뭘. 이상하게 표정이 너무 나쁘시고 기력도 없어 보이시더라고요. 얼른 저는 과일을 깎아서 아버님께 내드린 다음 주방에서 가족들 먹을 것들을 나누고 계신 어머니께 다시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다 싶게 답은 안 하시고 한숨만 푹푹 내쉬시더라고요. 뭔가 평소 같지 않아서 그날은 그냥 빨리 나왔는데 아무래도 마음에 걸려서 다음날 오전쯤 어머님께 따로 전화를 걸었어요. 사실 어머니가 속 얘기를 잘하시는 분은 아니신데 그날 표정이 여간 이상했던 게 아니었거든요. 제 예상답게 어머니도 결국에 입을 여셨어요. 내가 별 얘기를 다 하는구나. 근데 나도
어딘가 말을 할 때는 있어야겠는데 말이야. 너무 속상하네. 어머니, 무슨 일 있으셨던 거죠? 그리고 어머님께서 뒤이어 말씀을 하시는데 듣고 있자니 왜 이렇게 가슴을 옥죄듯이 답답한 걸까요? 화가 치밀어 오르다 못해 기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왔어요. 네 시아버지가 집에만 있어서 그런지 잔소리를 어찌나 하는지 견딜 수가 없다. 정말 회사라도 나갔음 싶은데 갈 데도 없으니 어제는 나보고 답답이라며 소리를 지르더니 내 머리를 한 대 치는 게 아니겠니? 네? 어머니를요? 저도 모르게 너무 크게 말해서 회사 사람들이 쳐다볼 정도였어요. 결국 다시 숨죽여서 여쭤봤는데 아버님은 말도 안 되는 잔소리를 어머니한테 하시면서 시비를 거시더니 음식들 맛이 다 간 것 같다며 한여름의 관리를 어찌하는 거냐고 짜증을 그렇게 내시더랍니다. 마침 그날 벽면 한쪽 전기가 다 나가서 에어컨도 안 되고 냉장고도 저리 상해버렸고 혼자 뻘뻘 땀 흘리며 음식들 빼내고 있던 어머니에게 말이에요. 같은 시간 내내 누워서 다른 벽면 선풍기를 쐬가며 핸드폰만 들여다보던 아버님이 할 말은 아니었나 봐요. 날 더우니 어머니도 엄청 예민해지셨고 그 상황에 맞받쳐서 화를 내셨나 봐요. 그랬다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60이 넘은 부인 머리를 때리다니요. 아버님은 그 연세에 체격도 크시고 키도 크시고 손도 엄청 크고 두터운 편이에요. 한때 취미로 운동도 하실 정도였는데 나이가 드셨다지만 그 손으로 힘없는 어머니에게 손찌검은 정말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미 아버님의 성격이나 패턴을 뻔히 알고 있었는데 이후로는 이제 이런 날들이 더했으면 더했지 줄어들 것 같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는 한번 숨을 다시 가다듬고 어머님께 진지하게 말씀드렸어요. 제 입 밖으로 나오는 말에 저 역시 약간 놀랐는데요. 어머니, 혹시 이혼 생각은 없으실까요? 제가 좀 알아봐 드릴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손찌검은 정말 안 돼요, 어머니. 내가 이 나이에 어디를 갈 수 있겠어. 나는 이 나이껏 그이가 갖다 주는 돈만 만지며 살았어. 이제 밖에 나가서 돈도 벌 줄 모르고 그렇다고 저 사람이 나한테 돈이라도 얼마 지어서 나가라고 하겠니? 이혼이란 얘기는 나한텐 너무 어려워. 나도 생각을 안 해본 건 아니란다. 제가 볼 때 아버님은 아마 이런 어머니의 형편을 모르는 게 아닐 것이 분명했어요. 그러니까 더 저렇게 함부로 대하시는 것일 거고요. 그래서 저 역시 더 화가 났지만 당사자인 어머니께서 별로 이렇다 싶은 반응이 없으시고 하고 싶단 생각도 없으시니 더 이상 말을 못하겠더라고요. 제 속은 터질 것 같았지만 어머니 본인이 의지가 있어야 그나마 저도 도와드릴 텐데 그게 아니면 쓸데없는 참견이 될 수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날의 일을 남편에게 말해야 하나 어찌하나 고민을 했지만 어머니께서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하도 신신당부하시는 통에 그냥 저만의 비밀로 남기게 되었어요. 그때는 너무 속상해서 말할 곳이 정말 너무 없어서 어쩌다 보니 말하게 된 거야. 그게 아니면 너한테도 말하지 않았을 거야. 아무리 부모라고 해도 자식한테 다 알리기 싫은 부분이 있어. 걔가 알면 지 아빠랑 또 붙어서 엄청 싸움이 날 거야. 그러니 민우한테만은 말하지 말아라. 어머니의 마음이 너무 간절하게 전해져 와서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냥 묻어두게 되었어요. 그 뒤로는 어머니도 일절 아버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제게 입을 열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럭저럭 1년이란 시간이 흘러갔고 저도 가끔 떠올렸다가 다시 넘기고 나면서 지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저는 또다시 저만의 비밀로 해야만 하는 일을 만나게 되었어요. 과연 비밀로 하는 것이 옳을지 아닌지 헷갈리는 일을 눈앞에서 직접적으로 겪게 된 것인데요. 이런 건 늘 남의 일로만 들었지 제가 직접 경험하는 일이 될 줄이야 상상도 못했어요. 다시 생각해도 가슴이 좀 떨려옵니다. 그날 저는 미팅이 있어서 백화점 내에 있는 카페에서 거래처 사람을 만나기로 했는데 멀리서 뭔가 익숙한 인상의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누군지 알아채는 순간 왜 저도 모르게 몸을 숨겼는지 모르겠어요. 바로 아버님이셨거든요.
그 짠돌이의 구두쇠의 모든 대명사의 집합체인 아버님이 왜 백화점 같은 곳에 오신 건지 잠깐 혼란스럽더군요. 너무나 안 어울리는 장소였기 때문에 좀 황당했지만 다시 숨어서 지켜보게 되었는데요. 역시나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아버님 옆에는 웬 아줌마가 있었고 그 둘이 같이 걸어가는 모양새를 보고 단번에 이건 무조건 따라가 봐야 한다고 느꼈어요. 아버님과 그 아줌마는 무려 팔짱을 끼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아버님은 주변에는 관심이 없는지 자세히 주변을 둘러보면 저를 발견도 할 법한 거리에 있는데 전혀 눈치를 못 채시더라고요. 옆에 있는 아줌마를 자세히 보니 짝 들러붙는 원피스를 입고 있고 나이도 꽤 많이 어려 보였어요. 그리고 양손에 명품 쇼핑백을 자잘한 것부터 꽤 큰 것까지 걸고 있더라고요. 이런 정황을 파악하니 저는 도저히 미팅에 집중할 수가 없어서 직원들에게 30분만 시간을 달라 하고 계속 쫓아다니면서 살폈어요. 그런데 아버님께서 아줌마에게 이러시더라고요. 예순 씨, 우리 여기 가요. 당신 가방이 너무 낡았더라. 내가 오늘 하나 사줄게. 정말요? 오빠, 너무 고마워요. 아버님은 그 여자를 예순 씨라고 부르시더군요. 그리고 남편이 제 예단으로 사주었던 명품 매장이 같은 층에 있었는데 아버님과 그 여자가 그리로 들어가는 게 아니겠어요? 멀찍이서 살펴보니 그새 가방 하나를 턱 골랐고 아버님은 멀리서도 웃으며 얼굴을 움직이는 게 보일 정도로 아주 유쾌하게 카드를 주시더군요. 이젠 잘못 본 거라고 착각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어요. 정확히 얼마짜리 뭘 샀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매장에서 파는 가방들이라면 적어도 제일 싼 게 200만 원부터 시작하거든요. 보다 어이가 없는데도 일단은 직원들이 언제쯤 오냐고 자꾸 전화가 오는 바람에 그렇게 다시 제 일로 복귀하게 되었어요. 온종일 머리가 복잡했죠. 이 일을 어떻게 어머니에게 말씀드려야 할지 가여운 어머니 얼굴이 계속 눈앞으로 오가는데 도저히 이 상태로 그냥 묻어둘 순 없어서 결국 말하게 되었어요. 어머니, 저 말씀드릴 게 있는데 좀 충격받으실 수도 있어요. 무슨 일인데 그러니? 응? 얼른 말해보래도. 쉽게 입을 떼기 어려웠지만 저는 제가 본 걸 그대로 낱낱이 말해드렸죠. 무던하고 유순한 성격이신 어머니도 이 내용을 듣고는 도저히 견디실 수 없으셨나 봅니다. 뭐야? 세상에 그런 망측한 짓을. 나한테는 동네 시장 10,000원짜리 가방 하나도 사준 적이 없어. 니네 시아버지는 대체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야 정말. 어떻게 며느리한테까지 그런 꼴을 걸렸어? 어머니도 폭발하셨고 순한 사람이 제대로 화가 나고 마음을 먹게 되면 얼마나 방향이 틀어지는지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거의 40여 분을 펑펑 우셨던 것 같아요. 저 역시 어느 정도는 어머니의 마음을 공감하려고 하며 한참을 같이 있어드렸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렇게 계속 우시던 어머니는 얼마 안가 크게 결심을 하셨어요. 모르면 몰랐지. 알고는 못 살아. 나는 정말 이제 니네 시아버지랑은 못 살 것 같다. 요즘도 그렇게 나한테 손찌검을 해대고 한 번 때리기 쉽지 2번, 3번은 일도 아니더라고. 안 그래도 민우한테 한 번은 말을 할까 했는데 이제는 진짜 못 참겠어. 역시나 아버님은 그 이후에도 어머니한테 함부로 막대하고 계셨던 것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바람까지 저렇게 피고 계셨던 거예요. 매번 저한테 잘해주시고 늘 선하게 대해주셨던 어머니시고 너무나 특출나게 원망하게 되었던 아버님이라서 그런지 제가 여기서 어느 선에 서야 할지는 무척 분명하게 보여지더군요. 저는 결국 친구들을 통해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제 얘기라고 말하지는 않고 관련 상담을 요청해서 변호사나 여기저기 좀 알아보러 다니게 되었어요. 어머니가 이쪽으로 재산 분할이건 위자료건 뭐든 얻기 위해서는 증거가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대부분의 경로가 거의 흥신소 쪽이라서 결국 그쪽에 의뢰하게 되었고 이런 상황에서 당사자가 알고 있으면 증거를 수집하는 데 방해가 된다고 하길래 어머니께도 당분간은 아는 척하지 말고 있어 주십사 부탁을 드렸어요.
저도 왠지 속 시끄럽고 우울해져서 괜히 여기저기 말 새는 게 싫어 일단 남편에게 말은 하지 않고 있었어요. 알면 가만히 있을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그런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와중에 중간에 아버님이 괜히 호출해서는 뭐 먹게 오라고 해도 저는 핑계를 대가며 가지 않았어요. 이런 정황을 다 알고 있는데 어머님과 함께 아버님 얼굴을 나란히 마주하기가 참 거북했거든요. 그러던 중에 흥신소에서도 연락이 오게 되었어요. 아버님이 바람핀 여자가 40대 유부녀더라고요. 참 세상에 별의 별것들이 다 있더라고요. 고등학교 다니는 애도 있는 여자가 다 늙은 할아버지랑 뭐 하는 거랍니까? 남편이랑 이혼도 사별도 안 했고 멀쩡히 같이 잘만 살고 있더라고요. 거기다 한창 아버님이 요 근래 집에만 있기 적적하고 다른 직장도 알아본다고 왔다 갔다 하셨다더니 웬 다단계 업체에 들어가셨나 봐요. 둘이 만난 장소가 그곳밖에 없더라고요. 참 어이가 없었죠. 어머니, 사진들 먼저 확인하실래요? 그래, 그러마. 하지만 그렇게 한 장 한 장 날짜별로 모아진 사진들을 보고 결국 어머니는 참을 수 없으셨는지 그대로 주저앉아서 통곡을 하시는데 이때 저도 가슴이 찢어질 듯 괴로웠어요. 아무리 그래도 몇십 년을 함께 산 남편인데 이 사진들을 보지 않게 해드렸어야 했나 싶어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미리 제가 받아봤더라면 그냥 증거가 있다고 하고 넘겼을 텐데 직원분을 어머니와 함께 만나서 받아온 상황에서 내미신 거라 확인차 둘러보느라고 어쩔 수가 없었어요. 일단 이제 우리는 증거도 다 갖고 있겠다.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숨길 필요는 없었어요. 그 길로 어머니와 저는 다단계 회사로 직접 발걸음을 옮기게 되었어요. 어머님, 괜찮으시겠어요? 괜찮다. 내가 내 두 눈으로 직접 두 것들 꼴을 확인해야겠어. 그래야 마음이 편하겠어. 들어가서 문을 활짝 열었더니 웬 회사 같지도 않은 허름한 구조에 책상들만 진득히 붙어있고 거기에선 놀란 눈의 아버님이 저와 어머니를 번갈아 쳐다보시더군요. 저는 그 옆에 나란히 앉아있는 여자, 눈이 땡그레져서 소리만 하고 있는 그 여자에게 직진했습니다. 그대로 저는 날쌔게 그 여자의 뺨을 있는 대로 세게 올려붙였어요. 동시에 어머니는 바로 옆 아버님의 뺨을 냅다 세게 때리셨고요. 내가 당신이랑 산 게 정말 미친 짓이었다 싶어. 이렇게 내 가슴에 대못을 받고 희낙나 잘 살 줄 알았지? 그렇게 절대 못 놔둔다고! 착착 소리가 날카롭고 사납게 울려 퍼지는 그 공허한 사무실 안에서 옆에 있던 몇몇 직원 같은 사람들은 처음에 멍하니 있었어요. 이윽고 비명소리가 들리니 그제야 겨우 상황 파악을 하고 뭐 하는 거냐며 나가라고 하더군요. 저야 저대로 분노가 일어 참을 수 없었지만 매번 사람들과 마찰이 싫어 조용히만 지내시던 어머님이 아버님께 그렇게 대담한 행동을 하실지 몰랐어요. 뺨을 맞은 아버님은 멍하니 의자에 앉아있고 저에게 얻어맞은 여자는 뺨을 감싸쥐고 있다 서둘러 헐레벌떡 뛰어나갔어요. 당신 어떻게 여길? 아버님은 뺨을 감싸쥐더니 어머님과 저를 번갈아가며 바라봤어요. 어떻게 여길 왔긴. 내가 당신에게 받은 그 모든 굴욕을 꼭 참고 꼬박꼬박 밥 차려주면서 먹여가며 출근시켜놨더니 그 길로 가서 여자를 만나고 돌아다녀? 이젠 나도 못 참는다고! 어머니는 그간의 울분이 솟구치셨는지 거세게 소리를 치셨어요. 그런데 여기서 아버님의 행동이 더 가관이었습니다. 어머님의 그런 행동이 우습기라도 한 듯 한껏 비웃으며 말을 꼬시더라고요. 아니, 뭐 어쩔 건데? 어쩔 거냐고? 이혼이라도 할 거야? 이 나이에? 너 나랑 이혼한 다음에 뭐로 먹고 살려 하냐? 폐지라도 죽을 거야? 아버님은 평생 돈 한 번 네 손으로 안 벌어봤으면서 어떻게 살 거냐며 그 와중에도 어머님을 모욕하고 나서셨고 정말 제가 화가 났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이 입을 때려는 절 가로막고 아버님의 뺨을 한 번 더 치시더니 그대로 저를 붙들고 밖으로 나가셨습니다. 아버님의 뺨을 때리시긴 했지만 성품이 워낙 유순하고 여리신 분이었으니
어머님은 나가시자마자 그대로 바닥에 주저앉으셔선 엉엉 아이처럼 우셨어요. 어머니, 정말 얘야, 내 인생이 이렇게 비참할 수가 없구나. 며느리 앞에서 자기 인생이 비참하다고 말하며 우시는데 그런 어머님의 심정을 감히 헤아릴 수도 없었습니다. 저는 어머님을 겨우 부축하여 집으로 데려왔고 그날 남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모두 말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예상대로 어떻게 아버지가 엄마에게 그럴 수 있냐며 고삐 풀린 말처럼 길길이 날뛰었어요. 엄마, 할 수 있는 건 다 해요. 다 하자고요. 남편은 도끼 어린 눈빛으로 부르르 떨었고 어머니도 남편의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그래, 이대로 못 있겠다. 얘야, 거기 흥신소 번호 알려줘라. 상간녀에게 복수는 해야겠다 싶었는지 어머니는 흥신소에 그 여자 남편의 직장을 알아내달라 했어요. 그러다 보니 연락처를 알아내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더군요. 직접 마주하고 얼굴 보고 싶지 않았기에 저와 어머님은 그냥 그 연락처로 불륜 증거 사진을 잔뜩 보내주었어요. 본인 아내가 하고 다니는 짓을 보라고 말입니다. 그 후 모든 게 다 허망하고 저도 어머님도 새삼 인간에게 질려서 멍하니 있는데 어머님께서는 이번 일의 여파가 보통 큰 게 아니셨는지 저한테 사진을 카톡으로 좀 보내달라고 하시는 것이었어요. 네, 어머님. 근데 이 사진들 어디 쓰시려고요? 내가 평생 네 시아버지랑 살면서 시댁 식구들한테 얼마나 시달리며 살았는지 아니? 그때는 그냥 참고 살았다. 이제는 못 참아. 이런 걸 인간이라고, 지들 아들이라고, 지들 남동생이자 형이라고 나한테 똑같이 시집살이를 시켜대던 것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어머니는 그대로 이걸 어머니의 시댁 식구들인 시고모님부터 시작해서 온갖 친척들 사촌에게까지 잔뜩 보냈고 아버님과 함께하는 지인들 관계까지 다 통합해서 보내버리셨어요. 그러면서 서툰 문장으로 분노에 차오르신 글을 꽉꽉 눌러 쓰셨더군요. 평생을 이런 모지리 같은 놈이랑 살았어요. 이제 이혼합니다. 다시는 이런 쓰레기랑 상종하지 마세요. 그래야 편히 삽니다. 어머니의 이 분노가 그대로 느껴져서 시원하기도 하고 가슴이 아프기도 했어요. 이렇게 해서 온 집안이 뒤집어지게 되었고 아버님은 어머님에게 전화와 문자를 해대며 가만두지 않겠다고 협박하고 난리도 아니었어요. 죄 지은 걸 걸렸으면 가만히 있기라도 할 것이지 어머님을 얼마나 자기의 종만도 못하게 보셨으면 그런 행동을 하실 수 있는지. 그래서 이번엔 제가 나섰어요. 아버님께 대뜸 전화를 한 거죠. 네가 정신머리가 박히느냐? 가만히 있기라도 할 것이지 어디 시아버지랑 시어머니 사이를 갈라서려고 나서고 있어. 니네 집에서 이렇게 가르치든 너 이러면 천벌받는다. 알아? 네, 천벌 받으라면 받을게요. 근데 아버님, 더 이상 어머님 괴롭히지 마세요. 이런 식으로 자꾸 괴롭히시면 경찰에 신고 들어갑니다. 아버님이 지금까지 한 말 다 녹취해두었고요. 재판에서 불리하게 쓰일 수 있으니 함부로 욕짓거리하지 마세요. 웃긴 건 제가 강하게 나서자 그제야 아버님이 그건 또 자기에게 불리하다 싶었는지 입을 다무시더니 바로 전화를 끊더군요. 물론 이혼을 하는 데에도 여러 가지 절차가 걸려 있고 아버님도 보통 다혈질이 아니신지라 순순히 협의는 안 되었어요. 그래서 어머니는 저희 집에 계시면서 소송을 하셨고 결국 위자료를 받아 이혼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어머니는 다행히도 무척 편안해 보이십니다. 저도 물심양면으로 어머님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나 이제 나도 내가 좋아하는 거 하면서 살 거야. 나 그래도 되잖아? 안 그래? 그럼요, 어머님. 이제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거 마음껏 하시면서 사세요. 아, 어머님. 동네에 꽃꽂이 배울 수 있는 꽃집이 생겼더라고요. 제가 거기 등록해 드릴게요. 어머님 평소 꽃 좋아하시잖아요. 같이 한번 배워봐요. 그러면서 어머님은 본인이 좋아하시는 반찬 만들기나 손재주를 이용해서 뭐든 해보시겠다고 하는데 남편은 그저 대찬성을 할 뿐이었어요.
본인의 엄마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저보다 더 잘 아는데 두말할 게 없을 테니까요. 허나 가슴 아프게도 어머님은 가끔씩 우울해하시는 모습을 보이시기도 해요. 내가 왜 대체 그 험한 세월을 그 양반과 살아냈는지 지금 생각하면 참 바보 같았지 싶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곤 하는데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도 남편도 가슴이 아파와 어떻게 어머님을 위로해드려야 할지 몰라 고민에 빠지곤 합니다. 그래도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건 어머님 옆에 있으면서 어머님이 조금이라도 인생을 즐기도록 도와드리는 것이니 그 역할에 충실하려고 노력해요. 어머님도 그게 고마우신지 제 손을 잡으시며 내가 남편 복은 없어도 우리 며느리 복은 있구나 하며 한 번씩 제 손을 쓰다듬어 주시고요. 지금 저는 유튜브나 온라인 강의들 활용해서 어머니 연세에 배우시거나 하실 수 있으실 만한 걸 같이 봐드리고 있어요. 사연 채널도 어머님께 소개해드렸고요. 다행히 어머님이 사연 채널을 들으시며 웃고 울고 또 나름대로 시간을 잘 보내고 계시니 채널을 만들어주신 분께 너무 감사할 따름이에요. 앞으로도 저희 어머니 조금이라도 더 행복하실 수 있도록 마음으로 많이 응원해 주셨으면 하고요. 나중엔 이런 고생스런 이야기 말고 저희 어머니와의 일화 즐거운 사연 있으면 들고 찾아올게요. 그때까지 여러분 모두 건강 잘 챙기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